연구한 그 연구 결과인데요. 크게 4가지로 이용을 나누거든요. 잠깐 말씀드렸죠. 도시 내부에 있는 게 있고, 아예 도시 떨어진 신도시 만든 게 있고, 도시에 인접해가지고 이 신도시를 형성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크게는 2가지입니다. 도시 내부에 만든 거, 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만드는 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그 두 공간의 특성에 따라서 사실 상당히 다른 전략이 주어져야 됩니다. 도시 내부는 이미 도시의 기반시설과 소위 도시화 경제 효과를 누리는 것이고요. 이 신도시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방도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거기도 신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경제 기반, 산업 기반도 약하고 그다음 정부 기반도 약하고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임계치, 크리티컬 매스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얘기할 때는 가능한 한 도시 내부에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게 또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만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현재는 그 산학년, 소위 이제 산학년 클러스터 부지도 충분히 되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좀 서로 조정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 당연히 이제 이주를 하고 이제 1, 2년 살아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메니티들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런 것보다도 이제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한국에서의 이제 다른 측면에서의 사회학자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원래 이제 그 이주를 많이 하는 그런 곳에서, 그런 국가에서 삶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한국에서의 삶은 이주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관용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적응이 좀 안 되는 문제도 있고, 마이너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를 현재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내용은 주로 사실은 일단 공기업 갖고, 그 다음에 이주는 거의 절반 이상 와 있고 점차 가족의 이주가 늘어날 것이고, 이제 결국 남은 거는 산업입니다. 클러스터, 산업 클러스터가 우리가 계획한 것처럼 잘 돼서 누적적 인구에 의해서 그 지역의 산업이 좀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은 선순환에 이제 서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것만 남았습니다. 사실은 나머지는 거의 끝났고요. 근데 요거는 더 이상 정부가 할 게 인센티브 주는 거 외에는 너 와라고 끌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까지 끌고 가서 억지로 다 하고 법으로 만들고 다 했는데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이게 좀 어렵다. 근데 그거는 제 생각은 정부가 뭐 정책을 잘못 세워서가 아니고 우리 현실입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수도권이나 혹은 이 충청, 충주, 충남에 있는 산업들이 그 지역에 인근에 있는 사람도 이주를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까지 가려면 상당히 강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만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그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시간이 꽤 흘렀네요. 간략하게 현재까지 이게 현황과 특성이고 평가를 했고요. 미래도시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위 우리 혁신도시라는 말, 혁신지구라는 표현도 하고 이 도시 지역에 제가 아는 하나의 이제 트렌드를 말씀드리면은 소위 혁신지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도시 내부에 있습니다. 그것도 좀 규모가 있는 도시 내부에 보스턴 지역 큰 대학이 있고, 그리고 이제 소위 좀 활력과 소위 말하는 그 탤런트 인재들이 좀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요. 결국 핵심은 맨파워인데요. 그 맨파워를 어떻게 이제 유치하고 정착하게 만드느냐. 예를 들면, 예를 들어드릴게요. 대학만 오다가 되는 건 아닙니다. 광주에 가보시면요. 지스트라고 있어요. 광주 과학기술원. 아마 카이스트가 너무 잘 아실 텐데, 제가 통계를 봤는데요. 작년 통계나 몇 년 전 통계인데요. 거기 박사하신 분은 상당히 엑셀 논문도 많이 쓰고 상당히 잘하신 분이잖아요. 광주 전남의 취업률이 2%입니다. 거기서 직장을 잡을 게 없어 다 서울로 오시는 거예요. 외국으로 나가시거나. 그러니까 대학이 있다고 해서 인재를 양성한다고 해서 그 인재가 그쪽에, 그러니까 광주가 싫어서가 아니라 광주에 내 박사학위를 가지고 나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줄
기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였습니다. 2%. 좀 몇 년 전 통계입니다만은 최근 통계는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사실은 네. 카이스트가 바로 아시겠네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한다는 게 결국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좋은 훌륭한 인재 양성도 하고 하지만 또 그 인재가 그 지역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이제 작업을 잡을 수 있는 여건도 좀 어렵고 그게 정책 위반자들은 훨씬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학자들은 비판을 하면 되는데 정책 위반자들은 계획까지 그 비판까지 수용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제일 쉽습니다. 사실은 말하기는 쉬운 거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게 스마트 전문화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클러스터 정책도 유럽에서 나온 거예요. 영국은 이미 이제 거의 폐기를 했고요. 아이들 정책을. 클러스터 정책이 유럽에 나왔는데 유럽에서 클러스터 정책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클러스터 정책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다. 실패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전문화 정책으로 이 번역이 적절한 번역은 아닙니다. 스마트 스페셜리제이션이에요. 그래서 전문화하면 좀 어색한데 특성화라고 보통 번역하면 좀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 클러스터라고 하면은 이미 이제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모두가 글로벌 허브가 되고 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제2의 실리콘밸리가 되는 걸 지향하잖아요. 그게 되게 잘못했다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무슨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이라든가 서울에 있는 컨벤션 산업들 그런 거는 거의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역에 있는 조그만 것들도 다 글로벌, 물론 비전만 그러면 좋은데 계획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일단 자리하는 것도 중요한 건데 그래서 내 사이즈와 맞지 않는 계획을 세우는 게 클래스 정책이었다. 그래서 스마트 전문화는 지역 기반 정책입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고 네가 다 왜 글로벌 허브가 될 필요가 있느냐. 그 지역에서 이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일자리 만들어주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고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클래스 정책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완전히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그 EU에서는. 그걸 스마트 스페셜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혁신도시도 제 생각에는 물론 비전은 이제 이상은 높게 잡지만은 조금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고 장소 기반적인 정책을 가야 되는데 대부분 제가 사실 오늘 발표 때문에 모든 혁신도시의 계획들을 한번 봤습니다. 다 이 보고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전부 글로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계획을 이렇게 세웁니다만은 너무 무리하게 세우니까 봐라 사람들이 네 계획대로 된 게 뭐가 있느냐를 얘기했었는데 조금은 더 소박하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요즘에 유행하는 스마트 전문화와 함께 지역산업 생태계 이런 얘기 좀 많이 좀 나옵니다. 지역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 지역산업 생태계 이건 아주 국지적으로 영등포 물레동의 철강산업은 그 지역에 어느 정도 구별되어 있고 각 사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그걸 보는 거고요. 좀 더 크게는 그 지역의 도시 단위에서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있나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 생태계는 워낙 오래된 개념이지만은 그것을 공간에 투영시키는 겁니다. 사실 왜냐면 이게 좀 유행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전문화 정책과 거의 유사한 얘기입니다. 정책은 아니죠. 그래서 생태계가 잘 형성이 돼야 되고 공공이 할 일은 뭐냐 접수와 생태계 정확히 분석을 해서 동일한 정책을 혹은 동일한 처방을 내리지 말고 그 지역사회 생태계 정확히 분석해서 끊어진 가치사슬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라. 그래야 그 지역의 산에 뿌리를 내린다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현재 트렌드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만 리더십과 거버넌스의 문제입니다. 이건 추상적이긴 한데 핵심은 뭐냐면요. 예전에 클러스터 할 때나 저희 20세기 중반 말은 앞서 나간 사람이 비전 프로바이더라고 합니다. 앞서 나간 사람 열심히 이제 뛰고 계획 세우고 엘리트가 세우게 되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비전 프로바이더가 있으면 그걸 따라가는 거. 소위 이제 이 뭐 공공 부문이든 민간이든 어떤 특정한 사명감을 가진 학자든 누구든 간에 비전 프로바이더가 끌고 가는 형태였는데 이제 그런 거는 전형적인 하이라키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의 산업이나 우리 삶의 형태는 다원화, 분산화, 민주화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하이라키적인 리더십은 이제 먹기가 힘들다. 그래서 헤테로라키, 소위 난 하이라키죠. 그런 형태로 가야 되고 어떤 그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도 위계적인 결정보다는 협상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민주주의의 비용입니다. 제 생각에는 시간과 비용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처럼 계획 쫙 세우면 쫙 하고 인센티브 주고 돈 줄게 와라라는 그런 형태는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갈수록. 그건 특히 이제 젊은 벤처는 더